안녕하세요. 김부탁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킨 이유는 제가 토익 성적을 올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올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 처음 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굉장히 영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못했냐면 정말 부끄럽게도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수능 때 점수가 6등급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영어가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 영어를 하지 않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그렇게 대학교를 가고 영어를 아예 손에 놨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문법이나 이 독해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미흡했고 또 저는 듣기가 굉장히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원히 영어를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제 인생에 대학원이라는 목표가 생기면서 영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대학교 입학하고 1학년 때 정말 짧게 이 토익에 관한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근데 제가 그것도 너무 하기 싫어서 조금 하다가 말았거든요. 모의고사처럼 시험을 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치고 딱 처음 받은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요. 네,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제가 3학년 때 휴학을 한번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무작정 토익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500반이라고 이제 기초반이 있었거든요. 제가 다닌 곳은. 그래서 그 500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곳에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한 달을 엄청 열심히 했냐? 그건 아니었고 그냥 설렁설렁 했었거든요. 한 달이 끝나고 바로 시험을 쳤었을 때 성적이 480이었나 70이었나 90이었나 아무튼 400 후반대에 어쨌든 그 처음에 쳤던 것보다 올랐었습니다. 아, 이렇게 설렁설렁하면 별로 오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5년이 시작되고 나서 저 혼자 독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6개월 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거기 중에서 한 4개월 정도는 제가 혼자서 독학한 시간이 좀 길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독학을 하지 말고 빨리 학원에 가서 했었으면 적어도 2달은 더 단축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학원을 다니고 나서 급격하게 점수가 완전히 상승한 케이스였고 저 혼자 독학을 했을 때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봤었을 때는 막 인터넷에 보면은 막 3주 공부하고 막 700에서 900으로 올랐다. 아니면은 뭐 한 달 공부해가지고 올랐다, 2주 공부해서 올랐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처럼 공부를 잘하지도 않고 아예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거의 400대 초반에서 850까지 올려야 되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의 팁은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될 때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외울 때 단어장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고 또 학원에서 받은 그 단어장도 있었습니다. 제가 독학을 할 때 기존에 제가 샀던 책들뿐만 아니라 그 센터토익이라는 앱을 활용을 했었거든요. 광고가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제가 돈 주고 직접 했습니다. 센터토익이라는 거를 해서 거기에 있는 강의도 같이 보고 거기에 있는 단어도 같이 외우고 문제도 같이 풀고 했었습니다. 제 단어장을 잠시 보여드리자면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패드로 공부를 했었고요. 여기에 단어를 적고 여기에 뜻을 적는데 저는 형광펜으로 색칠을 따로 했었습니다. 기억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미지를 좀 활용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명사라고 칭하면은 이 단어를 볼 때 이 recommendation이라는 단어가 노란색이었으니까 이건 명사다.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명사마다 형용사나 부사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일일이 다 체크를 하면서 썰브라는 동사가 있으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이렇게 형식으로 제가 했었거든요. 정말 중요한 하나, 단어를 외울 때 이 단어 뒤에 같이 나오는 전치사를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단어가 오면은 뒤에 with 전치사나 on 전치사가 온다는 것을 이렇게 외워놔야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나 to 전치사가 또 따로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구분하면서 외워줘야 수월합니다. 물론 그러면 to 부정사랑 전치사 to의 기능도 같이 외워야겠죠. 단어 뒤에 같이 오는 것들을 같이 세트로 보면서 이 단어를 봐도 얘네가 이 전치사들이 와야 된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들으면 바로 뱉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외워놔야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단축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토익을 치다 보면 동의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동의어들을 한 단어를 외울 때 이거랑 비슷한 단어를 같이 정리를 하면서 같이 외워주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비슷한데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리스펙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리스펙어블이랑 리스펙티브라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뜻이 다 다르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단어를 얼마나 외웠냐고 물어보신다면 한 6,000개? 적어도 6,000개 정도 이상은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6,000개 이상을 단기간에 절대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 걸린 거예요, 시간이. 계속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외우고 새로운 것도 외우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L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LC는 무조건 속어법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속어법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찡그릴 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어서 기본으로 속어법은 깔고 가야 됩니다. LC 중에서도 파트 1이 있는데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맞는 보기를 찾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이 파트 1에서는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딱히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파트 2나 파트 3, 4를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파트 1의 실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정말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모르는 단어를 한번 체크를 하고 들어보고 이런 거를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 1은 웬만하면 다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트 1은 애매한 답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으로 봤는데 애매하다 싶으면 답이 아닐 확률 높음.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큰 문장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A, B, C 이런 식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고치게 되면 과감하게 그걸 버리고 다음 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시 고치게 돌아가게 되면 더 많이 틀릴 수 있으니까 정말 앞만 보고 달린다는 생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또한 이 A, B, C를 할 때 소거법 같이 틀렸어? 그럼 X, B 틀렸어? X, C 모르겠어? 세모 이렇게 해버리면 이 C 답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C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그냥 O, X, 세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나눠서 하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파트 2는 불가음음은 평서문의 오답 패턴을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문사에서 만약에 who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있으면은 yes나 no가 절대 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요즘에는 yes와 no를 그대로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이 yes와 no와 뜻이 비슷한 문장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실 때 이 문장이 yes와 같은 문장인지 아니면 no와 같은 문장인지를 구분을 해서 따로 외워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yes는 That's what I heard. 이 no라는 의미는 Not that I know of 라는 문장과 비슷하게 쓰입니다. 또한 이 I don't know와 같이 나는 모르겠다와 같은 문장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다 정답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나는 모르겠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들도 따로 외우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파트 2에서는 총 25문제 정도가 있는데요. 400점 이상을 맞고 싶으면 최소 5개 이상은 틀리면 안 됩니다. 파트 3입니다. 파트 3와 4가 이제 동일하게 공부를 하면 되는데 파트 3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뉘어져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걸 듣고 고르는 문제라면 파트 4는 이제 한 사람이 이 한 지문에 대해서 쭈루룩 얘기를 하고 거기서 맞는 거를 고르는 것인데요. 어차피 아무리 들어도요. 파트 3와 4에서 들리는 지문을 하나하나씩 다 해석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다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LC 다 만점을 받았겠죠? 파트 3와 4에는 이 하나의 지문에 3가지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3문제가 지나면 다시 새로운 지문이 나오기까지 그런 공백의 시간이 있는데 그게 보통은 30초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 30초 동안에 질문을 읽고 그리고 그 보기에 있는 이
문장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문에 그녀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she나 he와 같은 그런 인물에 대해서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와 리스너가 구분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잘 표시를 해놓고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 보기에 있는 걸 이제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보기에 있는 모든 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밑줄을 다 그어버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일단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 포인트가 되는 그 단어 하나만을 집어서 표시를 해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게 잘 맞추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돈 이렇게 쓸 시간도 아까우니까 이렇게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를 해놓는다든지, 그 보기 중에서 뭐 파일이 날라갔다라든지 아니면 뭐가 고장났다라면 그 브로큰 같은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를 표시를 해놓고 어떤 게 고장났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LC에서 거의 다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표 그래프 문제들은 대부분 다 맞히셔야 돼요. 그 3나 4에 그 문장 의도를 맞추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은, 그 문제 다음에 나오는 문제는요, 엄청 쉽게 나와요. 바로 답이 빵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그 문장 의도를 맞추는 문제를 못 맞출 것 같으면은 그걸 과감히 버려버리고 그 다음 걸 들으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생각한다고 고민할 시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답을 못 듣는 경우가 더 많아서, 제가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으면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그 다음 문제를 보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패러프레이징 단어라고 해서 이 어떠한 단어가 나오면은 이 보기에 그와 비슷한 단어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걸 체크를 하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 드라이브나 쉽과 같은 배송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은 그 보기에는 로지스틱, 디스트리뷰션과 같은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패러프레이징 단어를 정리를 하셔서 그거를 외워두고, 그 단어를 들을 때 이거랑 비슷한 단어 이거였는데가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면은 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저는 정말 유명한 막귀임. 그래서 귀를 트이게 만들어야 했었는데 유튜브에 해커스 LC 문장 34시간씩 들려주는 게 있음. 그거를 밥 먹으면서 문제 풀면서 씻으면서 하루 종일 들었음. 네, 이제는 RC입니다. 네, 파트 5와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입니다. 우선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풀 수가 없는 구조예요, 애초에. 정말 많은 문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교과서 풀면서 새로운 유형이 나올 때마다 그냥 계속 체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문제들을 풀면서 그냥 요즘에는 어떤 유형이 많이 나오지? 어떤 문법이 더 많이 나오지?를 좀 파악을 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오답노트가 필요합니다. 틀린 거에 있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똑같이 풀어보고, 또 틀리면 또 보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약한 부분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제가 느꼈을 때 조금 중요했던 문법은 전접보 같은 문법들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제가 쳤을 때는 전치사, 접속부사, 그리고 접속사, 이게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석도 같이 해보면서 주어 끊고, 동사 끊고, 뭐 목적어 끊고 이런 식으로 딱딱딱 해석을 하면서 뒤에 나오는 파트 6랑 파트 7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0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3개 이상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문법이 조금 약하고 독해 파트에서 많이 강한 타입이었기 때문에 문법 파트를 그 5개 이상은 틀렸던 것 같아요. 조금 많이 틀리고 독해 파트에서 거의 다 맞추자라는 느낌으로 저는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본인의 강점을 좀 파악을 해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한 시간 안에 200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LCE 시작할 때 나오는 지문 약 1분 30초. 끝나기 전까지 RC 파트 5를 풀어야 하는데 이때 문제 30개 중에 13.25개 정도 풀면 베스트. 파트 516이 끝났을 때 시간이 60분, 55분 정도 남으면 시간 부족하지는 않을 것임. 파트 6 같은 경우에는 전 거의 건들지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파트 5랑 파트 7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는 파트가 파트 6예요. 그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긴 지문이 있고 거기에서 빈칸을 고른다든지 알맞은 문법을 고른다든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이 무엇인지와 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붙잡고 있지 않아도 파트 7과 파트 5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한 지문당 4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총 16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지문에 최소한 하나 이상은 틀리지 말자라고 잡아버리면 파트 6도 4개 이하
저는 그렇게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파트7은요, 저가 원래 정말 기초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정말 사소한 문제에 필요 없는 문장까지도 계속 해석을 했었고요. 제가 수많은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점은 정말 지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문 안에 있는 답을 제가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해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추지 못한 거기 때문에 풀 때는 무조건 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 시간이 되게 촉박하다고 많이들 말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초반에 한두 번 빼고는 시간이 촉박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독해 파트에서는 정말 한 문제당 1분만 투자하자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한 문제당 1분만 생각을 하고 1분 동안 답이 안 나면 그냥 찍고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방법은 파트 7 같은 경우에는 그 답의 문장을 표시를 하고 이게 왜 답이 됐는지에 대한 근거를 그 지문에 찾아서 표시를 해놓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이걸로 한번 예시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에서는 이거에 대한 답이 이거다라고 제가 이렇게 끄어놨었단 말이에요. 각 문제랑 다르게 색깔을 정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의 근거는 여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제가 해놨었습니다. 또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뒤 후반대잖아요. 이 후반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3개씩 나와요. 3개의 지문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답을.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맨 밑에 있는 지문이 이것도 보고 저기 앞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문도 같이 보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라색 색깔이 있는 게 여기 3번째 지문에도 있고 여기 2번째 지문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감이 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거랑 이거를 봐야 알 수 있는 질문이겠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독해는 정말 어느 정도 잘 맞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익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비즈니스 영어잖아요. 그래서 이걸 많이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얘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이 지문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기 때문에 정말 많이 풀어봐야 되는 그런 거입니다. 저는 일단 적게 공부하고 성적은 절대 올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와 같이 기초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무조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놔야 성적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주자면 사람들이 문제를 순서대로 풀게 되잖아요. 파트 7에서의 첫 번째 문제는 한 지문당 문제가 2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지문도 되게 짧고 문제도 되게 짧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맞출 확률이 높아요. 근데 후에 가면 갈수록 시간도 촉박해지고 지문도 길어지다 보니까 뒷부분을 비교적 많이 틀리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 토익의 점수는 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의 촉박함에 있어서도 좀 초조해지지 않게 전 애초부터 뒤에서부터 풀었습니다. 어느 정도 D 파트를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 좀 많이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는 이 200번 때부터 시작을 해서 거꾸로 풀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200번 먼저 풀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맨 마지막에 있는 지문부터 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시험장 가면 많이 헷갈려서 마킹 실수 같은 걸 많이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미리미리 이렇게 하실 거면 연습을 해서 거기 마킹 실수하지 않게끔 연습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풀게 되면 장점은 그 시간이 부족해서 좀 초조함을 느끼게 되더라도 앞에 부분은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읽어도 답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체크하고 마킹하고 이러면 제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좀 점수를 많이 높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지나간 문제에 미련에 가지면 안 돼요. 정말 앞만 보고 달려야 되고 그 시간 안에 풀리지 않으면 정말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문제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가야 합니다. 어차피 시험이 끝나면 가끔씩 이 한 문제가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금 보이는 이 문제를 맞힌다는 생각으로만 해서 그 다음 문제까지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 7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난이도 극악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유형은 다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풀어보고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 같지만 정말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수많은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되고요. 저는 6개월 동안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책에 집에 한 4권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독학을 했을 때는 그렇게 풀어도 600대 후반에서 도저히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다니게 되었고 학원에서도 제공해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 자료를 가지고 또 한 달 동안 다니고 그 나머지 한 달을 더 독학을 했습니다. 그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그 산타 토익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탈 때나 버스 탈 때나 아니면 어디 밖에 있을 때 휴대폰으로나 패드로나 간간히 풀 수가 있어서 그것도 많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면 그냥 한 번 가가지고 점수를 따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저와 같은 분들이라면 그냥 시험을 마음 편히 여러 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연습과 실전은 항상 달라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러 번 가가지고 그 분위기 계속하고 장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똑같은 데 가서 계속 해석해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토익용 연필이 따로 있거든요. 이 두꺼운 연필심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하면 마킹 시간이 좀 줄어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번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쳤기 때문에 토익용 연필을 항상 사지는 않았습니다. 샤프로만 해도 저는 충분했었지만 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우개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화이트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화이트가 어떤 화이트는 그 연필 그 심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지우개를 쓰고 연필 샤프심 같은 경우를 HB와 같이 좀 연한 걸로 사용을 하시면 번지지도 않고 잘 마킹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마킹 실수를 정말 자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킹 실수 때문에 시간을 다 날린 적도 있었고요. 파트 2에서는 그 시험지를 보면 7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7번에서 뭐 19번까지였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20번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그 마킹용에서는 그게 19번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20번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19번에서 넘어가니까 이 마킹지도 넘어가겠지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찍어서 밀려서 적는 경우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좀 많이 유의를 하시고 실제로 이 마킹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할 게 있는데 정재현 영어 꿀단지 선생님 유튜브 쇼츠로 많이 챙겨봤다. 시험 치기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 속성으로 보기 좋다. 네, 저는 이렇게 이제 토익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저도 토익을 완전히 마스터한 것도 아니고 토익 만점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멀하긴 하지만 고득점이 아니라 뭐 700이라든지 600이라든지 아니면 800까지도 이렇게 올려야 되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하면은 정말 올라갈 수 있어요. 저보다는 더 짧은 시간 안에 올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부량에 대해서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달씩 100 정도 올린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었는데 그거는 그냥 저희 학교 다니듯이 공부를 하면 저는 절대 안 올랐고 그냥 수능 공부를 하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익만 한 달씩 붙잡았어요. 그렇게 하면 100씩 오르더라고요. 근데 좀 내가 많이 기초가 없다 싶으신 분들은 토익만 그렇게 한 달 하시면은 충분히 많이 올리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건 다 말한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그 영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어색해서 다 못 말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어느 정도 자막으로 좀 달아놓을 거고 또 제가 설명을 잘 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걸 보시고 다들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